PLM 발전 방향 중 자료 관리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료 관리 대상의 확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하냐면 컨텐트 PLM 또는 컨텍스트 PLM 이 두 가지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 자료 관리 확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PLM, 컨텍스트 PLM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이제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컨텐트 PLM은 우리가 PLM 앞에 P라는 게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우리가 PLM, PDM은 제품 정보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제품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중심으로 정보를 이제 표현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PDM, PLM. 그 다음에 제품 자료 관리 시스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컨텐트 PLM이라는 것은 제품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품의 형상, 뭐 구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컨텐트 PLM이고요. 컨텍스트 PLM은 어떤 겁니까? 주의라는 뜻이죠. 컨텍스트 PLM이.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독해 같은 거 여러분들 하실 때 컨텍스트 기반 독해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단어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문장의 앞뒤, 다른 문장, 그 주위의 문장들 그런 것들을 봐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것은 제품 정보도 관리를 하지만 제품의 주의 정보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제품의 주의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환경 문제가 나오는데 환경에서는 제품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산물이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깎아서 만든다, 쇠를 깎아서 만든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제품 자체, 그 가공한 후의 제품도 중요하지만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쇠 찌꺼기 같은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그 쇠 찌꺼기는 사실 그 컨텐트 PLM 제품 중심의 정보 체계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컨텍스트 PLM에서는 어떤 제품의 주위에 있는 환경 또는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텐트 PLM하고 컨텍스트 PLM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자꾸 자료 관리의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점점 더 이런 PDM, PLM 이 응용이 이제 자꾸 고도화될수록 이 컨텐트 즉 그 제품 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 주의 정보도 많이 필요한 그러한 요구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자료 관리 대상의 확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하나씩 그 순서를 밟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 수명 주기상의 확장, 아마 앞에서 다뤘을 텐데요. 제품 수명 주기상의 확장은 기존의 제품 중심 자료 관리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품 중심 자료 관리. 우리가 지금까지 P자가 붙은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P자를 앞에 프로덕트란 말을 쓴 거는 바로 모든 정보가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에 관한 정보들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모두 제품에 관한 얘기들이었죠. 제품 외에 주위에 있는 뭐 사람이나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 설계에 대한 정보는 제품 중심으로 모두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품 중심 자료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품 중심 자료 관리란 제품에 대한 자료 표현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거의 대부분 결과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CAD에 어떤 뭐라 그러죠? 그림을 뭐 형상을 그리면 그 형상은 그 제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정 설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그 제품을 그렇게 마지막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에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인 문제, 복잡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등 때문에 우리가 결과만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공정 관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정도 같은데 그런 중간 예를 들어서 어떤 최종 제품이 아니라 중간 제품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치공구, 그러니까 고정하거나 그것을 뭐 잡거나 하는 이동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기계나 부품들에 대한 정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좀 더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제품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 자체에 대한 정보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의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이 제품 중심 자료 관리가 바로 컨텐트 PLM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트 PLM은 이제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컨텍스트 PLM하고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품 내부에 어떤 제품에 관련된 이제 마지막 최종 특히 최종 제품에 들어있는 어떤 부품이나 제품의 형상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로 관리하는 게 컨텐트 PLM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 관리 대상은 뭐 제가 이제 컨텍스트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컨텐트 내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컨텐트 내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PDM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보면 주로 어떤 제품이냐면 기계 조립 제품들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크고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라 거기서 시작됐고요. 물론 요즘에는 뭐 식품, 화학 그런 데도 많이 사용되지만 초기에는 시작은 바로 기계 조립품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앞에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뭐 BOM이라든가 제품 구조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기계 조립품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아이템도 파트라고 보통 처음에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뭐 부품 리스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템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부품이 이제 기계 부품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소자, 칩도, 그러니까 전자 회로 칩도 있고, 뭐 그게 화학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컨텐트, 제품의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도 자꾸 확장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텐트 PLM도 기계 부품의 소프트웨어와 전자 부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상의 확장에다가 하나 더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짙은 그 검은색 굵은 선으로 된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뭡니까? 제품 수명 주기상에 확장된 게 보이죠. 재생 폐기가. 그래서 기획, 설계, 생산, 서비스, 재생 폐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확장된 것 앞에서 설명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내용하고 컨텐트가 있죠. 그 박스, 그 파이프라인 안은 이제 하나의 진짜 제품이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컨텐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 뭐가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는 CPU하고 메모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전자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넣기 위해서는 부품으로. 또한 이 이제 전자 부품이 그냥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구동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가 같이 들어있죠. 센서 같은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구동시킬 수 있는 구동 장치, 서버 모터 같은 게 같이 들어있죠. 서버 장치가. 그래서 우리가 요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가 좀 모든 많은 제품의 기계 부품에 이런 전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뭐 보통 우리가 스마트라고 그러죠. 스마트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내용, 컨텐트도 확장되고 있다. 어떻게? 전자 소프트웨어화 되면서 우리가 다루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계 조립 제품을 주로 달아서 그 안에 부품이라는 것만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들어있고 뭐 전자 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많이 요즘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PLM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전자제품 부분, 자동차의 전자제품 부분을 만드는 게 많아지고 그게 옛날에는 이제 간단하게 다 끝난 다음에 자동차 제품 다 설계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딱 얹어놓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게 나오는데 제품 설계하는 자동차 기계 부품 설계하는 과정에 이 소프트웨어하고 전자가 협동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딱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나 항공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전자랑 기계랑 서로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품 내용이 기존에는 기계 중심에서 전자나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그런 PLM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PLM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제품 자체가는 아니지만 제품의 주위에 있는 것, 어떤 연관되어 있는 것, 제품의 외부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그 이제 제품 내용 컨텐트가 표시되어 있는 거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쭉 나와 있으면서 이 관심 대상이 확장이 확 된 거죠. 그래서 제품 외부 컨텍스트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생산 시뮬레이션 또는 CAE 자료 통합, 그다음에 탄소 배출 이력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미 이제 컨텐트하고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정 설계하고 우리가 기계 설계 정보를 통합한 3D 기반 생산 시뮬레이션, 즉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하려면 제품에 대한 3D 정보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그 공정 설비에 대한 3D 정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3D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그거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 그러니까 재료, 무게, 뭐 물리적 성격,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어떻게 동작하느냐, 뭐 성능이 어떠냐 그런 정보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제품 중심의 것만 가지고는 이런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외에 하물며 어떤 때는 이제 그 공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인체 모형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텍스트 PLM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종류의 빨간색 자동차를 만들 때는 금방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거기에 빨간색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 파란색 또는 제품 구성이 막 바뀔 테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다 만들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LM 시스템의 제품 구성 시스템하고 연동이 된 그러한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디지털 매니팩처링에서 사용하는 뭐 공정이라든가 기계, 하물며 작업자의 3D 정보도 전부 다 이런 PLM 시스템하고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컨텍스트 PLM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CAE 자료 관리 통합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다루었냐면 시제품 개발에서 다뤘습니다. 거기서 어떤 걸 다뤘냐면 CAE 모델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CAE 모델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시제품 개발할 때 제품 설계가 원래 그 목적한 그런 성능이 나오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걸 실제 만들죠.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실제 테스트 우리가 그 벤치 테스트 한다 그러는데 그걸 계속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 안에 가상으로 수학적으로 그런 형상 정보를 집어넣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품 PLM 시스템에 통합시켜서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제품 개발 주기상에 그런 CA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 독립돼서 CA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 에이드 엔지니어링이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CA에는 제품 정보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시험 정보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어떤 환경에서 움직이냐는 그 주위의 환경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정보, 뭐 온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속도, 주위의 바람, 뭐 그 다음에 얼마나 노면이 거치냐, 뭐 이런 것들,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외에 컨텍스트 정보로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컨텍스트 PLM의 중요한 그 응용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포함한 수명주기 중심 탄소 배출량 계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표현되지 않았는데 LCA라고 합니다. Life Cycle Assessment. 그러니까 수명주기 평가라고 부릅니다. 전주기 평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주기라는 건 수명주기랑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전주기 평가라는 건 뭐냐면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부터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탄소 배출량, CO2 배출량을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해내는 건데, 여기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제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만들 때 폐기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보도 있어야지만 계산이 되고요. 또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사용하죠. 그럼 전기 사용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품 내용뿐만, 제품만, 콘텐츠뿐만 아니라 컨텍스트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LCA가 이제 LCA를 요청하는 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제품을 이제 수출하려면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 이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PLM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제품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컨텍스트 정보, 그 사용하는 폐기물 정보라든가, 그 만들 때 깎아내는 정보, 그 다음에 그 사용할 때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사용할 때 또 어떤 또 그 부산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또 이것도 역시 컨텍스트 PLM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PLM이나 PDM, PLM에 대한 응용이 이제 고도화되고 이런 것들이 정보 시스템하고 연계될수록 이런 컨텍스트 PLM이 요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추가적인 예로서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로봇.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뭡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로봇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제품에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제품에 따라서도 로봇이 또 명령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품 외부 컨텍스트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 자동화된 또는 지능화된 어떤 팩토리, 진흥화된 공장을 만든다. 그럼 그 안에 로봇도 있고 막 있을 텐데, 그러려면 정말 그때는 컨텍스트 PLM이 만들어져야 되죠. 제품이 이제 거기서 생산돼야 되니까 제품 정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로봇, 생산자, 생산 기계, 자동화된 기계들, 그런 것들을 다 그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주려면 정확하게 그런 컨텍스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컨텍스트 PLM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컨텍스트 PLM에 그러니까 제품의 제품 자료 관리 대상이 확대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야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이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왜 그걸 하는가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정보들을 관리해야 되는가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제품 자료 확장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한 방향으로서, 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에서 자동차 산업 중심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갈수록 자동차가 점점 더 그 전자 제품처럼 변하고 있죠. 물론 이제 바퀴하고 그것만 달려있고 전자제품처럼 변하고,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더욱더 그게 더 심해질 거고요. 거기다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오면 정말 이제 전자 제품화 되는, 거의 그렇게 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개발할 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를 개발할 때 갈수록 기존의 순수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 제품 개발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거를 지원하는 방법 외에 소프트웨어, 전자 부품,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개발하는 방법론을 지원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제품 자료 정보 시스템 또는 PLM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IT 기기와 센서, 소프트웨어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부품 및 기기가 자동차 총 제조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다. 이거는 이제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 프리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47%가 전자부품 및 기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율화된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가면 이게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자 부분 중 소프트웨어 부분, 특히 이제 자동차의 전자 소프트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이제 자꾸 복잡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10% 정도 됐었는데 2015년에 20%,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면은 소프트웨어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에는 이제 전기, 전자 또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어떤 부속 뭐 일부분이다, 어떤 일부분이다, 중요한 건 뭐 엔진이다,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갈수록 이게 좀 더 중요해지고 또 독립적으로 제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배터리나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합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랑 제휴를 해서 차량 내 정보 기기를 그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그냥 엔진을 가진,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아닌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앞으로 6억 대 정도 자동차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PC 정도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보화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부품이라는 얘기를 사용해 왔으니까 소프트웨어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기계 부품도 있고 전자 부품도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 부품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계속 발전을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자동차 안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뭐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필요하죠. CPU 또는 N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차 안에 그런 반도체의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어떤 CPU 같은 시스템 온 칩, 하나의 칩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게 뭐 한 대, 10대 정도 됐었는데 한 대당. 근데 뭐 지금은 100개 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그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전자 부품이.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뭐 70년대는 2000 라인인데 뭐 2006년에는 400만 라인, 지금은 이제 몇 라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버그가 나는 걸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자동차는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안 되죠. 버그 나듯이 멈추면 이제 생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버그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처럼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즉 기계 제품, 자동차 기계 제품하고 소프트웨어랑은 약간 그 생각도 다르고 개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뭐 철학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도록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런 정보도 잘 관리하고 개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프트웨어, 전자화가 자동차나 항공기, 뭐 다른 여러 군데, 특히 그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제품들의 적용은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어떻게 안정되게 해 나가느냐가 계속적인 어떤 이제 숙제고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한번 보면 북미 자동차, 이제 미국의 자동차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을 가만히 보면 30 내지 40%가 전자 및 소프트웨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꽤 됐지만 2004년도에 독일에서 발생한 리콜 가운데 9%가 전자적인 문제고 지금은 뭐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그 전자부품이나 기기는 이제 자동차를 위해서 좀 더 튼튼하게 잘 만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아무리 잘 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버그라든가 그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동차의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는, 컴퓨터보다도 더 어려운 이유는 컴퓨터는 사실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부품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들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 없죠. 전 세계에 뭐 어떤 CPU의 종류는 인텔 CPU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자동차는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엔진이 회사마다 다르니까 서로 호환 안 되죠. 그런데다가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역시 이 소프트웨어도 각각 회사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는 이제 오류가 생기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물론 이제 정보화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잘 장착된 자동차를 딱 타고 가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도 많이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컴퓨터가 멈추는 것처럼 막 멈춰버리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자주 바꾸죠. 한 2년에 한 번씩 바꿀 텐데 자동차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 사면 뭐 5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20년도 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컴퓨터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소프트웨어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런 기계 제품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의 어떤 특이, 그 성격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하는 방법도 다르고 개발하는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 같이 통합해서 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PLM 시스템에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된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자동차 모델 개발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또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폐기하거나 하는 그런 수명주기가 있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수명주기랑은 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자동차 개발할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소프트웨어는 벌써 몇 번 개발을 했겠죠. 업데이트가 됐고요.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거냐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큰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 노력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우리가 다뤄야 될 전자 소프트웨어 부품,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2000년대 초반에 2003년 정도에 만들었던 그 스카우트 로봇이죠.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그 화면 정보를 이제 서버에 보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이 쉽지 않겠구나, 통합해서 개발하는 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이제 제품이 나와 있고요. 제품의 우측에 오른쪽에 보면은 도면이 나와 있죠. 기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거는 레고 마인스톰이라는 레고에서 만들어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드는, 설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죠. 그 소프트웨어를 들어있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아가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CPU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좌측에 보면, 좌측 아래 보면 RCX라고 해서 CPU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메모리 들어있고 CPU도 들어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들어있고 또 다른 센서랑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자제품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 부품,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자부품도 설계해야 되고, 그거에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전자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작아서 그냥 기계 설계 다 하고 마지막에 간단한 기능만 딱 얹으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같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자료관리 대상의 확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PLM 시스템의 발전 방향 중에 자료관리 확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제품, 어차피 PLM이나 PDM이 제품 중심의 자료 관리를 하는데 그 제품 내에서도 확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품 내 확장의 가장 큰 요즘에 그 이슈는 소프트웨어하고 전자제품이 기존의 기계 제품에 자꾸 확장을 들어가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제 PDM이나 PLM은 기계 제품 중심으로, 기계 제품 개발 중심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전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거기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트 PLM, 컨텍스트 PLM 문제입니다. 그래서 컨텐트 PLM은 역시 이제 그래도 소프트웨어든 뭐 하드웨어든 제품 내의 어떤 내의 문제인데, 제품 내에 포함되는 이제 컨텍스트는 그 제품하고 연관된 그 주위의 것들, 컨텍스트에 관련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부산물, 제품이 나중에 사용될 때 에너지 소요량, 뭐 그런 것도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또는 뭐 CAE를 위해서는 CAE의 조건들, 환경 조건들이 또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가상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기계 정보라든가 치공구 정보, 하물며 거기에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형상 정보까지 전부 다 PLM에 들어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죠.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 정보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런 컨텍스트 정보는 그 제품 정보도 잘 되어 있지만 컨텍스트 정보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자동화된 그런 생산 시설, 생산 공장,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4차 산업혁명 때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PLM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컨텍스트 PLM 개념이 잘 준비가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스마트한 또는 뭐 진흥화된 공장들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PLM의 어떤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